머리를 깨부술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꺼풀이 청근망은 무거웠다. 희미하게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희고 높은 천장. 우리 집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젯밤 내가 또다시 짐승처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속이 뒤집힐 것처럼 메스꺼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사막처럼 갈라졌다. 어젯밤의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었다.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던 바의 풍경, 비틀거리며 호텔 복도를 걷던 감각, 그리고 거기까지였다. 그 이후의 기억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사라져버렸다. 나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거실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 구석에 커다란 소파 위에 누군가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여자였다. 그것도. 내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아주 젊은 여자. 낡은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이 방의 호화로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앳된 얼굴로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없는 날개. 이 상황은 단 하나의 끔찍한 결론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이 어린 여자와 하룻밤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신음은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머리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어쩌다가 아무리 술에 취했기로서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필사적으로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빈 암흑뿐이었다. 나는 괴로움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내 자신을 경멸했다. 48, 성공한 사업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그 모든 허울 좋은 껍데기 아래에 나는 이토록 추악하고 통제불능인 괴물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깨어나 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상처를 받게 될까? 나는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다. 언제나처럼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이 상황에서, 이 책임에서, 이 지독한 자기 혐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과 수표첩을 꺼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더러운 실수를 돈으로 무마하려는 가장 비열하고 모욕적인 방식뿐이었다. 나는 수표 위에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하룻밤에, 그녀의 상처에 값을 매기려는 나의 행위가 역겨웠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나 수표를 구겨버린 뒤에야 간신히 한 장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그녀에게 다가가 소파 앞의 테이블 위에 수표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도망치듯 옷가지를 챙겨 입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나의 추악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죄인이 되어 나의 범죄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쳤다. 나의 이름은 이강민, 나이는 48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이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나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이 거대한 제국을 나의 손으로 직접 일구었다. 사람들은 나의 결단력과 카리스마를 칭송하고 나의 부와 명예를 부러워한다. 나는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산다. 사방이 유리로 되어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집은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와도 같다. 하지만 내게 이곳은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이 넓은 집에서 내가 마주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과 지독한 정적뿐이다. 아내는 10년 전에 나를 떠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정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당신의 세상에는 언제나 일, 그리고 당신 자신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 외로운 성에서 당신이 이룬 것들과 함께 평생 행복하길 바라요. 그녀의 말은 저주가 되어 지난 10년간 나를 괴롭혔다. 하나뿐인 딸아이는 지금 런던에서 유학 중이다. 나는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딸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통화는 늘 짧고 건조하다. 아빠로서의 의무감과 딸로서의 의무감이 만들어내는 형식적인 대화만이 오고 갈 뿐이다. 나는 딸의 어린 시절을, 그녀가 성장하는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렸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는 그녀의 학예회에도 졸업식에도 가주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사준 값비싼 선물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결코 채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매년 아내와 이혼했던 바로 그날이 되면 나 자신을 벌하듯 술을 마신다.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은 나의 연례 행사이자 나의 비참함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어젯밤도 바로 그런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나는 곧장 나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의 싸늘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내면 어젯밤의 더러운 기억도 함께 씻겨나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죄책감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나를 더욱 옥죄어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머릿속이 온통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누구일까?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쯤 잠에서 깨어나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발견하고 어떤 모욕감을 느꼈을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차라리 그녀가 나를 찾아와 뺨이라도 때리고 욕설이라도 퍼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은 파렴치한 놈이라고 나를 비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 역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테니까. 우리의 악연은 그렇게 나의 비겁한 도피와 함께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거대하고 아름다웠다. 저 수많은 빌딩들 중 몇 개는 나의 손으로 직접 세운 것이었다. 나는 이 도시의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잃어버렸다. 사랑, 가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도. 어린 시절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성공을 꿈꿨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가 오른 정상에는 차가운 바람과 지독한 고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값비싼 예술품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봐, 이 모든 걸 가졌는데도 넌 왜 그렇게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일에 더 미친 듯이 매달렸다. 잠시라도 생각을 멈추면 그날 아침의 기억이 나를 덮쳐왔기 때문이다. 죄책감을 잊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일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었다. 직원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대표님은 일밖에 모르는 분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잡아먹히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낯선 호텔방 소파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던 그 앳된 얼굴. 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나이도, 직업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내 인생에 우연히 나타났다가 나의 죄책감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린 이름 없는 유령과도 같았다. 나는 앞으로 평생 이 기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터였다. 그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이었다. 그렇게 나의 시간은 다시 한번 잿빛의 공허함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다시 잿빛의 감옥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 호텔에서 뛰쳐나온 비겁한 나의 발걸음은 곧장 나를 성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무덤, 나의 펜트하우스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완벽한 CEO 이강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의 하루를 기계처럼 살아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날 아침의 기억이 골마 터진 상처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의 아침은 언제나 오전 5시 반. 정확한 시간에 시작된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나를 깨우면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나는 그 풍경을 배경 삼아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를 시작한다. 10분간의 스트레칭, 20분간의 샤워, 그리고 5분간의 면도. 모든 것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나의 몸에 각인된 의식과도 같다. 나의 집에는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벽은 감정이 배제된 흰색과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곳에는 가족 사진 한 장, 아이의 낙서 하나, 아내의 취향이 담긴 작은 소품 하나도 없다. 오직 성공한 남자의 텅 빈 취향을 과시하는 값비싼 그림들과 조각품들만이 유령처럼 집 안 곳곳에 서 있을 뿐이다. 나는 텅 빈 주방으로 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린다. 아침 식사는 하지 않는다. 혼자서 이 거대한 식탁에 앉아 음식을 목으로 넘기는 행위는 나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고문과도 같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진하고 쓴 커피로 밤새 나를 괴롭혔던 악몽의 잔재들을 씻어내려 할 뿐이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거실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선다. 서서히 밝아오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는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 수백 명의 인력 재배치, 그리고 경쟁사와의 지리한 싸움. 그것이 나의 세상의 전부였다. 회사에 도착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된다. 집에서의 무기력하고 고독한 이강민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님만이 남는다. 직원들은 내 앞에서 숨을 죽이고 나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동시에 경외한다. 나는 그들의 그런 시선을 즐겼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자극이었으니까. 그날 오전에도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었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을 앞두고 경쟁사의 동향과 우리의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각 부서의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경쟁사의 예상 입찰가는 얼마라고 생각하지? 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담당 임원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제시할 금액보다 약 5%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어. 팩트만 말해. 하지만 그쪽은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자본 투입 계획을 좀 더 공격적으로 제시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봐.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나는 그의 보고서에 있는 숫자의 허점을 파고들며 그를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감상이나 예측을 믿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완벽한 전략만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나의 집요한 추궁에 임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나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무능함에 속으로 혀를 찼다. 내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이 거대한 제국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욱 냉혹하고 완벽한 리더가 되어야만 했다. 회의는 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나의 전략대로. 우리는 경쟁사의 허를 찌르는 새로운 입찰 계획을 수립했다. 모두가 나의 판단력에 감탄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날 아침 호텔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화롭고 아무런 방비도 되어 있지 않던 그 얼굴. 이 살벌한 전쟁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이질적인 이미지가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잠시 형이증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떴다. 집무실로 돌아온 나는 깊은 피로감에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성공의 대가는 고독이라는 말을 나는 매일같이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지금 런던은 점심시간 즈음일 터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내가 유일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상대.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상대. 바로 나의 딸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혜야. 아빠다. 아, 아빠. 웬일이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하긴 내가 용건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별일 없고. 네, 똑같죠 뭐. 과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래, 돈은 부족하지 않고. 또다시 나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네, 아빠가 보내주신 걸로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공부는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할만해요. 우리의 대화는 핑퐁 게임처럼 의미 없이 오고 갈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짜 삶이 궁금했다.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 혹시 마음 아픈 일은 없는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들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그런 질문을 하기에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녀의 삶에서 부재했었다. 아빠, 저 지금 친구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운함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체념이 앞섰다. 아, 그래, 알았다. 바쁜데 아빠가 방해했구나. 아니에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저녁 잘 먹고 들어가라. 전화가 끊어졌다. 뚜, 뚜, 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이 마치 나의 실패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허탈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딸과의 통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일에 진력이 나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와인 저장고에서 가장 독한 위스키를 한 병 꺼내왔다.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창가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억눌려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유령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우리는 처음부터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다. 작은 건설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다. 나는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죽어라 일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더 많아졌다. 그녀의 생일날, 나는 중요한 계약 때문에 그녀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딸아이의 첫 돌잔치 날, 나는 해외 출장을 가 있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을 소외시키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쳤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과 지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몰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당신이 필요했어요.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그들이 내게서 원했던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던 것이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내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나는 위스키병을 들어 그대로 병째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호텔에서 술을 마셨던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혼 기념일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들이 술에 취한 내 눈에는 수많은 조롱의 눈빛처럼 보였다. 이강민, 너는 성공한 사업가일지는 몰라도 한심하고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라고.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도. 나는 텅 빈 위스키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소파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날 아침에 호텔 방을 떠올렸다. 그리고 소파에 잠들어 있던 이름 모를 그 여자의 얼굴을.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 역시.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가 내가 그녀에게 남겼을 상처만큼이나 깊고 선명하다는 사실이었다. 이 감옥 같은 집에서 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그날 이후로 몇 주가 흘렀다. 나는 내 삶이라는 궤도 위를 이전과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고장 나 있었다. 밤마다 호텔방의 서늘한 공기와 소파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모습이 악몽처럼 나를 찾아왔다.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아주 작은 틈만 생기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비집고 들어와 나의 목을 졸랐다. 나는 그저 버티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어주기만을 바라면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새로 건설 중인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현장을 시찰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안전모를 쓴 채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나는 흙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제국을 이루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확인할 뿐이었다.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 작은 사고 하나라도 나는 날에는 당신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나는 현장 소장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내 앞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땀을 닦았다. 네, 대표님 물론입니다.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 곳곳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저편에서 자재를 나르고 있는 인부들의 무리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다른 인부들에 비해 체구가 훨씬 작고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만 한 철근 더미를 힘겹게 어깨에 이고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저러다 사고라도 나겠군. 나는 무심코 생각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리고 무심코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그녀였다. 호텔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젊은 여자.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다. 크레인의 굉음도, 인부들의 고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낡은 작업복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며칠은 감지 못한 듯 머리카락은 푸석하게 엉켜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호텔방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잠들어 있던 그 평화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지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그럴 수밖에.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테고 지금의 나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회사의 대표였으니까. 그녀는 나를 그저 현장을 시찰하러 온 높으신 분 중 하나로 여기는 듯 짧게 시선을 던지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다시 무거운 철근 더미를 어깨에 이고 다른 인부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지독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수천억 원짜리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는 나의 건물, 나의 제국을 짓는 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축내가며 하루벌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온 그 더러운 수표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녀가 그 돈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험한 일을 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분명 그 수표를 찢어버렸을 것이다. 나의 비열한 동정을, 나의 모욕적인 사과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나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그런 나를 비웃듯 자신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그 위태롭지만 당당한 모습이 나의 비겁함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현장 소장이 나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애써 표정을 관리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녀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낡은 보온병에 담아온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신고 있는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 해져 있었다. 그 낡은 운동화가 마치 그녀가 걸어온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이대로 그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감이었다.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아주 작은 속죄의 시작이어야만 했다. 나는 현장 소장을 옆으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친구 말이야. 저 젊은 여자. 아, 예, 오늘 처음 나온 일용직 인부입니다만. 그래, 일은 좀 어떤가?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보기보다는 악발이 근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더군요. 소장의 대답에 나는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보기에도 성실해 보이는군. 그런데 저런 힘든 일은 저 친구 체격에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서 안전사고 나는 꼴은 절대 못 봐. 나는 일부러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나의 진짜 의도를 숨겼다. 가만히 있자. 현장 사무실에 서류 정리나 잔심부름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네, 뭐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딱히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됐어. 내일부터 저 친구 현장 사무실로 출근시키도록 해. 현장 정리하고 커피 타고 서류 분류하는 그런 일 시켜. 내 갑작스러운 지시에 현장 소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하지만 대표님, 저 친구는 그냥 일용직인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하란 말이야. 일당직 말고.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월급제로. 급여는 지금 받는 것보다 적지 않게 책정하고. 아니, 사무직이니까 조금 더 올려줘. 이건 내 짓이야. 토 달지 말고 그대로 진행해. 내 단호한 태도에. 현장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지시를 마친 뒤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텅 빈 보온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삶이 한 남자의 죄책감으로 인해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현장을 빠져나와 나의 채에 올라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오늘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핸들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내가 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이고 기만은 아닐까? 그녀의 삶에 이런 식으로 개입할 자격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인생에 돌을 던진 사람이었고 그 돌이 만들어낸 파문은 이제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차를 몰아 공사 현장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현장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나의 죄책감의 증거이자 어쩌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를 한 여자가 남아 있었다.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그녀의 직무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온 신경은 온통 그 공사 현장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잘하고 있을까? 사무실 환경에는 적응했을까? 혹시 동료들이 텃세를 부리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류 확인이라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현장 사무실을 찾았다.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현장 사무실은 어수선했지만 냉난방 시설은 갖추어져 있어 바깥의 찜통더위와는 다른 세상이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현장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작업복 대신 단정한 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다. 며칠 사이에 얼굴도 조금 뽀얘진 듯했다. 그녀는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한 채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흙먼지 속에서 위태롭게 철근을 나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나의 개입이 그녀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더해주지는 않은 셈이었다. 오하나 씨, 이리 와서 대표님께 커피 한 잔 타드려. 현장 소장이 그녀를 불렀다. 그제야 그녀는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하나, 나는 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내가 처음으로 알게 된 그녀에 대한 첫 번째 정보였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그래, 일은 할 만한가?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장님과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래, 다행이군. 짧은 대화가 오고 갔다. 그녀는 곧장 탕비실로 가 커피를 타왔다. 그녀가 내미는 커피 잔을 받아들 때 우리의 손끝이 아주 잠깐 스쳤다. 나는 애써 태연했지만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커피를 건네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에 몰두했다.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아주 가끔 현장에 나타나는 하늘처럼 높은 회사의 대표일 뿐이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나는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서운함을 느꼈다. 나는 현장 소장과 몇 마디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정말로 성실했다. 다른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을 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내게 또 다른 종류의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그 후로도 나는 핑계를 만들어 종종 현장 사무실을 찾았다. 갈 때마다 나는 그녀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더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렀던 것은 그녀의 점심 식사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 먹었다. 그것은 편의점에서 파는 값싼 삼각김밥이거나 작은 샌드위치 한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하는 것 같지도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점심을 해결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처량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날 아침 호텔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수표를 떠올렸다. 그 돈이면 그녀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따뜻하고 푸짐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돈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번 아주 적은 돈으로 고된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그 초라한 점심은 그녀의 가난의 증거이자 동시에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녀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돈을 쥐어줄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2번 모욕하는 일이 될 터였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있는 방법.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가 쌀쌀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비를 피해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역시 오늘은 삼각김밥 대신 따뜻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느 때처럼 가방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꺼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김치찌개 식당에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10인분이 넘는 양의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을 현장 사무실로 배달시키라고 말했다. 잠시 후 식당 직원이 커다란 냄비와 포장 용기들을 들고 현장 사무실에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때 내가 타이밍을 맞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한데 다들 고생이 많군.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고들 하라고 내가 좀 시켰어. 다들 사양 말고 많이들 먹게. 나는 최대한 인자하고 너그러운 대표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와,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음식을 풀고 각자의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를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살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기뻐하는 기색 없이 그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현장 소장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사무실 안은 금세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나는 다른 직원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도 온 신경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로 와서 자신의 그릇에 아주 조금 찌개를 펐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국물이 그녀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감동 같은 것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다가 이내 다시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충만감을 느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하고 순수한 기쁨이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온기를 선물한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조금은 큰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역시 비 오는 날에는 이런 뜨끈한 김치찌개가 최고란 말이야. 내 말에 다른 직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대표님 정말 끝내주네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그녀를 직접 보며 물었다. 오하나 씨는 입에 좀 맞나? 내가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밥풀이 하나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여.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다. 네네 대표님,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입가를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행이군. 힘든 일 하려면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전부였다. 너무나 짧고 사무적인 대화. 하지만 나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주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하늘처럼 먼 존재로만 여기지는 않을 터였다. 나는 식사를 마친 뒤 천천히들 먹고 정리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 비서가 물었다. 대표님, 이제 본사로 돌아가실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여기 잠시만 더 있다가 가지. 나는 차창 밖으로 불이 켜진 현장 사무실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가져다 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그 평범한 풍경이 내게는 그 어떤 명화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다. 나는 깨닫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단순한 죄책감과 책임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었고 그녀의 웃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다. 그녀의 삶에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더해주고 싶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리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온기였다.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남긴 파문은 생각보다 컸다. 그것은 내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장은 나의 단단하고 고요했던 일상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명백한 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 오하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의 시간에 중요한 보고를 들으면서도 나는 문득 그녀가 삼각김밥을 먹던 외로운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 수천억 원짜리 설계 도면을 검토하면서도 나는 그녀의 낡은 운동화를 떠올렸다. 이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의 세상은 오직 일과 성공,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냉철한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내 머릿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한 여자가 자리 잡은 것은 아내와 이혼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처음일지 몰랐다.
아내와의 관계에서조차. 나는 이토록 한 사람에게 온전히 몰두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죄책감의 또 다른 발현인가? 그것도 아니면 늙고 외로운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느끼는 추하고 덧없는 욕망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를 더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했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위는 이런 경우에 아주 유용했다. 나는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박 소장, 신도시 현장 비상연락망을 업데이트해야겠어. 정직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할 것 없이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의 연락처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내 개인 메일로 보고하도록 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해. 안전 문제라는 명분은 완벽했다. 현장 소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즉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몇 시간 뒤 내 개인 메일함에 엑셀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수백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오하나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11자리의 숫자 조합을 찾아냈다. 나는 그 번호를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 오하나 씨라고. 그리고 한참 동안 액정 화면에 떠있는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숫자 몇 개가 나와 그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이 끈을 잡고 그녀의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놓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손가락은 몇 번이고 자판 위를 맴돌다가 결국 아무것도 누르지 못하고 멈춰 섰다. 첫 번째 시도, 최대한 공식적이고 업무적인 내용으로 오하나 씨, 이강민입니다. 현장 사무실 환경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 편한 시간에 저녁 식사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너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이다. 고작 사무실 환경 문제로 대표이사가 말단 계약직 직원과 저녁을 먹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녀는 분명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시도,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하게. 오하나 씨,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지난번 김치찌개는 입에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니다. 너무 느끼하다. 48살의 늙은 남자가 25살의 젊은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추해 보일 뿐이다. 마치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속물처럼 보일 것이다. 그녀는 분명 불쾌해야 할 것이다. 다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시도, 가장 솔직하게. 오하나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몇 주 전 호텔에서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내가 그날의 남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나를 경멸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하룻밤의 끔찍한 실수로 기억될 뿐인데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절대로 안 된다.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한심했다. 수천억 원짜리 협상을 주도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내가 고작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지 못해 이렇게 쩔쩔매고 있다니.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잃어버렸다. 나이, 지위, 그리고 내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벽이 되어 나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것 역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비서를 시켜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뒷조사를 했다. 물론 내가 직접 시킨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였다. 며칠 뒤 비서는 내게 한 장의 보고서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그녀의 삶이 건조하지만 아픈 현실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쓰러지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똑똑한 남동생은 명문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와 아버지의 병원비 그리고 동생의 학비를 모두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우리 회사 공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나는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가 막연하게 짐작했던 그녀의 어려움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지독한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왜 늘 혼자서 차가운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위태로우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존경심을 느꼈다. 그 작은 어깨로 어떻게 저 거대한 삶의 무게를 버텨내고 있는 것일까? 나라면 벌써 몇 번이고 주저앉고 포기했을 터였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는 나의 딜레마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나는 더더욱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지금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터였다. 나의 감정은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거나 혹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욕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그녀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오하나. 그 이름 세 글자가 이제는 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설렘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무겁고 아프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은 어떤 존재의 이름이었다. 나는 결국 그날 밤에도 아무런 문자도 보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다른 결심을 했다. 그녀의 삶에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끼어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림자처럼 수호 천사처럼 나는 그녀의 인생에 직접 등장하는 대신 그녀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서툴고 애틋한 결심이 나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겠다는 나의 결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날 나는 새로 착공에 들어간 주상복합 건물의 기초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나의 그림자 같은 보호는
그녀가 더 이상 위험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게 만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 멀리서나마 그녀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나는 현장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잠시 확인한 뒤 공사가 한창인 지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으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위층에서 쿵윤하는 육중한 굉음이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장의 모든 인부들이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그들을 따라 뛰었다. 사고가 난 곳은 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이었다. 높게 쌓여있던 합판 더미 중 일부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파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녀. 오하나를 발견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무너져 내린 합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행히 합판에 직접 맞지는 않은 듯 했지만 무너지는 자재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이 분명했다. 괜찮아, 어쩌다 이런 거야. 빨리 구급차부터 불러.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다. 현장 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눈에는 오직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만이 보였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이성을 잃고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오하나 씨, 괜찮아. 어디가 아픈 겁니까? 나는 그녀의 앞에 쭈그려 앉아 다급하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나의 행동에 모두 놀라 웅성거림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말단 계약직 직원 한 명에게 이토록 개인적인 걱정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알아보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어딜 봐서 괜찮다는 겁니까?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현장 소장을 향해 호랑이처럼 소리쳤다. 박 소장, 뭐 하고 있어? 구급차는 필요 없어. 내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이 사람 데리고 병원으로 갈 테니까 내 지시에. 비서와 운전기사가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안아 일으켰다. 그녀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그녀의 작고 가녀린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에게서는 땀 냄새와 흙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다.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녀가 당황해서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더 다칩니다. 나는 그녀를 아는 채 수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을 가로질렀다. 그들의 놀란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여자의 안전뿐이었다. 채 그녀를 조심스럽게 태우고 나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우리 회사와 협약을 맺은 종합병원에 VIP 병동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나는 분노와 자책감에 핸들을 부서져라 쥐고 있었다. 비록 그녀가 직접 다친 원인이 나는 아닐지라도 결국
내가 그녀를 이 위험한 환경으로 끌어들인 셈이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 자체가 나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이었으니까. 병원에 도착하자 나의 연락을 미리 받은 병원장과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곧장 응급실에 1인실로 옮겨졌고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엑스레이 촬영과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그녀와 함께 텅 빈 병실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목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합니다. 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곳에서 일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 사과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인걸요. 오히려 저 때문에 대표님께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다.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토록 선하고 여린 사람이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가? 가끔은 너무 지쳐요. 그때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쩌면 병원의 낯선 환경과 신체적인 고통이 그녀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게 만들었는지도 몰랐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서 계속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감히 위로의 말을 건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일 터였다. 매니에지, 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에 돈 걱정, 가족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오하나 씨는 뭘 하고 싶습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고 처연했다. 저는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꿈을 꾸는 소녀처럼 수줍고 설레는 기운을 띠고 있었다. 나무를 만지는 게 좋아요. 단단하고 따뜻한 그 느낌이요. 제 손으로 직접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이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가구를 통해 아주 작은 위안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하는 동안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자신의 꿈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작은 노트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가구들을 스케치한다고 했다. 그것이 그녀가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힘든 현실에 짓눌린 노동자도 나의 죄책감의 대상도 아닌 아름다운 꿈을 가진 한 명의 예술가.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꿈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공사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녀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다. 그때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실로 들어왔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조금 늘어난 정도의 가벼운 염좌라고 했다. 며칠간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나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병원의 모든 수속을 마치고 그녀에게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차에 태워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유대감,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된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친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가파른 계단을 올라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말 오늘 하루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내게 사과를 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고 싶다는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죄송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푹 쉬고 빨리 낫기나 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차로 돌아오는 내내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의 배경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녀의 꿈을, 그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나의 텅 빈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녀가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는 며칠 동안 나의 세상은 기묘한 평온함과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비서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보고받았다. 다행히 발목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다시 건강하게 회사로 복귀할 날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그녀의 꿈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수줍게. 하지만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공사 현장이나 식당 주방이 아닌 그녀의 재능에 어울리는 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다. 나는 국내외의 모든 가구 디자인 공모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능한 디자이너를 발굴하여 창업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권위 있는 공모전을 하나 찾아냈다.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랐다. 물론 그녀는 공모전에 참가할 만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을 터였다. 모든 것은 내가 뒤에서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도와주어야만 했다. 나는 마치 소년처럼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잿빛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목적이라는 이름의 색깔이 칠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과거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 오후 나는 집무실에서 공모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걸려왔다. 대표님 박소연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꼭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박서연, 10년 전 나의 아내였던, 지금은 타인의 아내가 된 그 여자의 이름.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가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은 이혼 후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지? 지혜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연결해.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강민 씨. 무슨 일이지? 나는 의도적으로 사무적인 톤을 유지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용건은 전화로 하지. 나는 바쁜 사람이야. 제발, 부탁이야. 만나서 얘기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어딘가 절박해 보였다. 나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예전의 그 따뜻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과 지친 기색이 어려 있었고 값비싼 옷차림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갑옷처럼 보였다. 내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자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용건만 말하지. 시간 없어. 나의 냉정한 태도에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결심한 듯 본론을 꺼냈다. 사실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역시 그렇겠지.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녀가 나를 찾아올 이유는 그것밖에는 없을 터였다. 돈. 그 사람, 당신도 알다시피 몇 년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최근에 많이 힘들어졌어. 회사가 부도 위기야. 그녀는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당신한테는 큰 돈이 아니잖아. 제발 이대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 나는 그녀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과거의 나라면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는 차갑게 물었다. 나는 이혼할 때 당신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를 주었어. 당신은 그 돈으로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삶을 선택했지. 이제 와서 나에게 손을 벌리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분노와 원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염치 당신이 나한테 염치를 말할 자격이 있어. 당신이 돈과 일에 미쳐서 우리 가정을 내팽개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내가 외롭다고 할 때 당신은 더 큰 집을 사주었고 지혜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더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어. 지금도 똑같아. 당신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사람의 마음도 행복도 모두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그녀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찔러대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만든 그 돈의 성 안에서 평생 외롭게 살게 될 거야. 어디 한번 돈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도 사보시지. 그게 되나?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돈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도 사보라는 그 말. 그 순간 나는 오하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그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 직무를 변경해주고 따뜻한 밥을 사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꿈을 지원해주려는 나의 계획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말처럼 돈으로 새로운 관계를 사려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이제는 정말로 끝내고 싶었다. 나는 지갑에서 수표첩을 꺼내 그녀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다. 이걸로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빚은 청산된 거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잠시 수표를 내려다보다가 이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짧은 승리감과 깊은 비참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과거의 망령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속물이었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감정적인 불구였다. 그런 내가 감히 오하나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나의 도움이 순수한 지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나의 돈으로 예속시키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은 아닐까?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과연 순수한 연민과 존경심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일 뿐일까?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나의 선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나는 오하나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어쩌면 내가 그 꿈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나는 오하나를 위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서 지워나갔다. 나는 그녀를 도울 자격이 없었다. 그녀에게 다가갈 자격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뿐이었다. 과거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길 잃은 죄수일 뿐이었다. 아니 전처였던 서연을 만나고 온 이후 나의 세상은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던진 돈으로 새로운 가족이라도 사보라는 독화살은 정확히 내 심장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나는 오하나를 향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직무를 바꿔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병원에 데려다 준 그 모든 행위들이 어쩌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만족은 아니었을까? 나의 도움이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내 돈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교묘한 지배욕의 발현은 아니었을까?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에 나는 오하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현장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그녀가 발목은 다 나았는지 회사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했지만 애써 외면했다. 내가 그녀의 삶에 개입하면 할수록 나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머리로는 그녀를 잊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특히 병실에서 수줍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나를 괴롭혔다.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재능 있는 한 사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는 것과 같았다. 나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에게 다가설 수도
그렇다고 그녀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그때 나는 우연히 한 경제 잡지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국내 최대 가구 회사와 한 유명 디자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인 가구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공모전에 대한 기사였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는 그야말로 꿈의 무대였다.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설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 내가 그녀에게 직접 돈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라면 나의 더러운 돈에 영향력을 배제한 채 순수하게 그녀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을 내 집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나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이사장,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매번 똑같은 장학금 지원, 연탄 나르기 봉사, 이제 좀 새로운 걸 할 때도 됐어.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의 진짜 의도를 숨기며 운을 띄웠다. 새로운 거라니요. 대표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청년 예술가 후원 사업 같은 거 말이야.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 회사의 이미지 재개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건설 회사라고 해서 딱딱한 이미지만 고수할 필요는 없잖아.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나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안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 계획안의 제목은 K퍼니처 드림업 신진 가구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가구 디자인 분야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짓는 아파트와 오피스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들과도 연계할 수 있으니 사업적으로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을 테고. 이사장 DMS 내 계획안을 찬찬히 읽어보더니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나는 그의 칭찬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한 여자를 위해 시작된 지극히 사적인 욕망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터였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거야. 지원자 선정 과정에 나는 물론 우리 회사 내부 인사는 일절 관여하지 말도록 해. 외부의 저명한 디자인과 교수님들이나 평론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위임해. 우리는 그저 재정적인 후원만 하는 거야. 알겠나? 램 대표님, 명심하겠습니다. 모든 지시를 마친 뒤 나는 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즉시 송금했다. 며칠 뒤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신진 가구 디자이너 후원 프로그램 공고가 대대적으로 언론과 인터넷에 배포되었다. 공고문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숨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문구가 부디 그녀의 눈에 띄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그녀가 이 기회를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지원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기다림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는 철저히 무력한 관찰자가 되어야만 했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2주간의 병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다. 나는 더 이상 현장 사무실에 가지 않았기에 그녀를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그저
현장 소장의 보고를 통해 그녀가 다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 들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마도 갑자기 발길을 끄는 내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애초에 나 같은 사람에게 별다른 관심조차 없었을지도. 후원 프로그램의 지원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재단 이사장에게 매일같이 지원자 현황을 보고받았다.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감일 바로 전날 밤이었다. 나는 집무실에 홀로 남아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재단 이사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대표님, 방금 새로운 지원서가 한 건 더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지원자 이름이 뭐지? 잠시 뒤 답장이 왔다. 오하나입니다.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해냈다. 그녀 스스로가 해낸 것이다. 내가 만든 무대 위로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걸어 올라온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다.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신 없어 했을 것이고 또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며칠 뒤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모두 끝나고 최종 후원 대상자 명단이 내게 보고되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가장 큰 글씨로 적혀있는 그녀의 이름 오하나를 발견했다. 심사위원들의 총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원자 오하나는 전문적인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디자인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기술적으로는 다소 미숙한 부분이 보이나 그 어떤 베테랑 디자이너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열정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본 재단은 그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며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심사평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이, 그녀의 진심이 스스로를 증명해낸 것이었다. 나는 그저 아주 작은 판을 깔아주었을 뿐이다. 나는 처음으로 나의 돈과 권력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능 있는 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가슴 벅차고 의미 있는 성공이었다. 가구 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리는 날, 나는 관객석의 가장 뒤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온전히 그녀, 오하나를 위한 날이어야만 했다. 나의 존재가 그녀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어둠 속에서 그녀가 빛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을 뿐이다. 시상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업계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취재진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무대 앞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낯선 환경이 어색한 듯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희망이 그녀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몇 개의 작은 상들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드디어 대상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대 위의 사회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잠시 뜸을 들였다. 나 역시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제8회 K퍼니처 디자인 어워드. 연계의 대상은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번호 27번 오하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다. 해냈다, 그녀가.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마침내 해낸 것이다. 시상식장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오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녀의 팔을 툭 치자 그제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의 고통과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녀는 심사위원장에게서 거대한 트로피와 상금보드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다. 제가 이런 큰 상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밤에 몰래 작은 노트에 제가 만들고 싶은 가구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대성건설 사회공헌재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에 관객석에서는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과 그녀의 감사가 내가 지금껏 했던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롭고 감동적인 순간은 한 사람의 악의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녀의 수상이 끝나고 기념 촬영이 이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쉽게 2등 상을 받았던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했다. 그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시상식은 전부 사기입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시상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오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러분, 저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대성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대성건설의 회장이 누군지는 더더욱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녀는 관객석을 훑어보더니 정확히 내가 앉아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이강민 회장입니다. 이것은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돈 많고 늙은 남자에게 몸을 팔아 성공을 손에 넣은 더러운 스캔들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폭로는 시상식장을 거대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하나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를 깨웠던
술에 취한 중년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을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로 옮겨주고 따뜻한 김치찌개를 사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대표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끔찍한 배신이고 기만이었을 것이다. 나의 모든 선의는 한 남자의 더러운 죄책감을 씻기 위한 위선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꿈의 증거였던 트로피가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다.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리고 나를 막아서는 진행 요원들을 뿌리치고 아기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젊은 여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시상식장의 모든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도망치려는 오하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내 옆에 세우고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방금 저 여자가 한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추악한 거짓말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고백하기 시작했다. 몇 달 전, 저는 제 이홍 기념일에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옆에는 저도 모르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오하나 씨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두려움과 자기 혐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비겁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돈으로 그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나의 비겁함을, 나의 추악함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제 공사 현장에서 오하나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돈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저는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재능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내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오하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오하나 씨,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나의 비겁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이 모든 상어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권력 있는 CEO와 힘없는 젊은 디자이너의 부적절한 관계를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잿빛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의미조차 잃어버렸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오하나는 꺼지지 않는 희망과 열정으로 그런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그녀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바로 저를 구원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끝나자 시상식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이해의 빛이 뒤섞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터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이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난 무대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아무런 거짓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시상식장에 그 폭풍 같은 고백이 끝난 후 세상은 한동안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가며 우리를 안주 삼아 씹어댔다. 나는 내 모든 힘을 이용해 그녀를 보호하려 했다. 변호인단을 꾸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법적 대응을 했고 언론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포장도 없이 내가 밝혔던 진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그 혼란의 시간 속에서 오하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나와 함께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호기심의 화살을 묵묵히 받아냈다. 우리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 단둘이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세간의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새로운 스캔들을 찾아 떠나갔고 우리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갔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 오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가구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시상식 직후 쏟아졌던 대기업들의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공모전 상금과 은행 대출을 보태 서울 변두리에 하나의 작업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방을 열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건 온전히 제 힘으로 이뤄내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예술가였다. 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할 뿐이었다. 그녀의 각오는 그녀의 삶을 닮아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단단하며 사람의 마음에 진솔한 위로를 건네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진심을 만드는 가구로 입소문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가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 역시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후배에게 CEO 자리를 물려주고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금은 회사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설립한 사회공헌재단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특히 제2호, 제3의 오하나를 발굴하기 위한 청년 예술가 후원 사업에 큰 애정을 쏟고 있다. 주말 오후 나는 우리 집 마당에서 어설픈 자세로 전지 가위를 들고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다. 이 집은 우리가 2년 전 함께 얻은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차가운 펜트하우스 대신 우리는 작은 정원이 딸린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이 집을 선택했다.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가지는 내년에 열매가 열릴 가지란 말이에요. 작업실에서 나온 그녀가 온몸에 톱밥을 묻힌 채 나를 보며 잔소리를 했다. 그녀는 내 손에서 전지 가위를 빼앗아 들고 능숙한 솜씨로 가지를 다듬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당신은 나무로 가구는 잘 만들면서 살아있는 나무는 왜 이렇게 못 다루는 거야? 가구는 내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지만 살아있는 건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니까 어렵지.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말은 잘해요 라며 내 코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여느 평범한 부부들처럼 사소한 농담과 다정한 스킨십을 나누며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함께 주방에 섰다. 오늘의 메뉴는 그녀가 좋아하는 파스타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였다. 나는 스테이크를 굽고 그녀는 파스타면을 삶았다.
우리는 서로의 동선에 익숙해져 부딪히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주방에는 맛있는 냄새와 우리의 나직한 대화 소리, 그리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가득했다. 예전 나의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살아있는 삶의 소리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다가올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달, 런던에 있는 딸 지혜의 대학 졸업식에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어색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하나를 새엄마가 아닌 멋진 언니처럼 따르며 우리 세 사람은 자주 영상통화를 하곤 했다. 지혜 졸업 선물은 뭐로 할지 생각해 봤어요. 글쎄, 당신이 디자인한 책상 선물해 주는 건 어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려면 좋은 책상이 필요할 텐데. 에이, 그건 너무 속보이잖아요. 아빠 회사가 후원하는 디자이너가 만든 가구라고 소문나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어. 당신은 당신 실력으로 인정받은 디자이너인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나무를 다루느라 조금 거칠어져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다. 이 소파 역시 그녀가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내 품에 기대게 하고 가만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호텔에서 내가 만약 도망치지 않고 아침에 당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말했다. 아마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 그때의 나는 너무 지치고 경계심이 많아서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대표님이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했더라도 나는 분명 당신을 오해하고 밀어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없었겠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만났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는 최선의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에게는 내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필요했고 내게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 거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나보다 더 깊고 더 현명했다. 그날 시상식에서 당신이 모든 걸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고마웠다고. 네,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설 용기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당신이 나의 가장 큰 상처를 가장 큰 용기로 바꿔준 거예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내가 그녀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순간 그녀가 나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어리석은 죄책감을 의미 있는 책임감으로 바꾸어주고 나의 텅 빈 삶을 따뜻한 애정으로 채워준 것은 바로 그녀였다. 새로운 가구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녀가 내 품에서 속삭였다. 이름은 두 번째 설계도라고 지을까 봐요. 잘못 지어진 집을 허물고 그 위에 더 단단하고 따뜻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대 렌션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요. 두 번째 설계도, 나는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정원에는 풀벌레 소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의 실수가, 지독한 외로움이, 그리고 세상의 편견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행복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 설계도 위에는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꿈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정원을 가꾸는 아주 소박하지만 눈부신 일상들이 그려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었다.